안녕하십니까. 신의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 소식, 각종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도 인정하는 팩트란 말이 되겠죠. 이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이 폭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지금 이 망해가고 있는지 보도가 이 통계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트럼프가 55.4% 그리고 해리스가 44.1% 배팅을 했다. 그래서 어제보다 한 1% 이상 트럼프가 격차를 더 벌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11.3%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경합주 사전 투표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의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가 몇 개 있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뭔가 사기를 하는 건지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했는데, 플로리다에서 하겐크로이츠, 그러니까 나치의 문양, 나치의 깃발이죠. 그 하겐크로이츠를 개양한 마가가 등장했는데,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팬클럽이죠. 이 등장했는데, 민주당은 트럼프와 벤스는 나치다 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자, 이겁니다. 자, 동영상 보시면 지금 이 배들이 여러 척이 가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 행렬 배들이에요. 여기에 한 척에 이렇게 이 사람이 있는데요. 나치 티셔츠를 입고 나치 깃발을 개양하고,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 마가 깃발을 같이 개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마가 회원인지 아니면은 민주당 측에서 보내고 이 사진만 찍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공작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트럼프를 지지하는 팬클럽이라면 굉장히 경솔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뉴욕 증권거래소를 포위했습니다. 진입시도 실패하고 경찰과 충돌을 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를 이렇게 빨간 티셔츠 등을 입은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잔뜩 와서 포위를 하고 이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더러운 유대 자본의 총본산이다. 미국 금융계 이런 미국의 큰 어떤 그 부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 자본의 총본산인 이 증권거래소를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어쨌든 실패는 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또 백인들이 또 많아요. 좀 희한한 일입니다. 백악관의 NSC 대변인은 이란의 트럼프 제거 시도가 수년간 추적을 했는데 또 시도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성토를 했고요. 리타니강 이남의 레바논 마을들이 이제 헤즈볼라들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경단을 결성해서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헤즈볼라 출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최초에는 기독교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 무슬림 마을들까지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차단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경계 근무까지 서고, 이렇게 해서 헤즈볼라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래서 헤즈볼라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주둔하고 있는 62 방공포병연대의 사드가 이스라엘 네바팀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어제 알려드렸을 때는 요르단에 배치가 됐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건 미국 워싱턴 DC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였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사드 하나, 텍사스 배치 사드 하나, 하나씩 빼서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 요르단에 하나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미 본토 MD 공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왔고요. 쿠드스군 사령관 이스마일 가니 준장이 석방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망설, 연락이 안 되고 행사에 안 나타나고 하니까 사망설, 그 다음에는 이 가니 준장이 이스라엘 간첩설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석방이 되었어요.
아바스 닐포르잔 준장, 그러니까 쿠드스군 부사령관이죠.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이 총장하고 같이 죽은, 폭격으로 같이 죽은 그 사람인데, 그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 간첩이었다면 자신의 이 간첩 행위로 이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추모식에 참석했는데 복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직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건 불분명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수척한 그런 이 모습입니다. 복장도 군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반 평상복을 입고 있고, 이 굉장히 살이 좀 많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행사를 하면 내외 귀빈들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쿠드스군 사령관 정도 되면, 또 쿠드스군 부사령관의 추도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개를 할 텐데 일체의 소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각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또 어떻게 이 사람의 신병이 처리가 될지는 확정된 것은 알려진 바는 없다. 독일 연방정보국장이 밝혔어요. 러시아가 2030년 유럽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다. 그리고 이 유럽 침공의 목표는 유럽 내의 미국 세력 축출, 그리고 1990년 이전의 국경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1990년 이전의 국경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발트 삼국이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개 나라를 러시아가 병합해버리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병합해버리고, 벨라루스는 흡수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90년 이전의 국경 회복이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조지아, 또 카스피해 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도 흡수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데 정말 사실이라면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러시아는 러시아 주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그럴 능력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폴리티코는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 제재 연동한 EU 대 우크라이나 500억 달러 차관 그거 주는 거 반대한다 라고 하고 나서서 우크라이나가 비상이 걸렸다라는 건데, 미국이 61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또 무기를 그만큼 지원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죠. 그리고 EU도 500억 달러의 차관을 우크라이나에 주는데, 차관이라고 하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갚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 자산들을 EU가 동결하고 있는 것들 많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 등등으로 이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갚을 게 없죠. 그냥 받는 겁니다. 그걸 헝가리 총리가 지금 친러시아니까 반대를 하고 나섰다라는 건데, 참 헝가리 총리 이러다가 EU에서 설 자리가 앞으로 있을지. 네, 바그너 그룹은 말리에서 민병대 공격을 받아서 주둔지가 대파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바그너 그룹이 말리에서 민간인 학살을 했죠.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그 민병대들이 바그너 그룹의 주둔지를 공격해서 대파시켜버렸어요. 그런 전투가 있다 보니까 현지 책임자인 미하일 프리코드코 사령관이 교전 끝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병력은 121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13대 격파, 장갑차 44대 격파, 차량 32대 격파,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 9문 격파, 무인항공기 10대 격추, 미사일 한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전투가 198건, 전투 많이 썼네요. 적에게 손실 그리고 피로를 입혔다라고 또 새로운 또 이 용어를 또 썼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닷새간 공세를 시도했는데 다 격퇴했고 지금은 교착 상태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 쿠르스크에서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렇게 경합 지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위 섬멸하려고 기도했던 곳인데, 여기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공수군들이 워낙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 포위 섬멸하는 것은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쿠르스크는 교착 상태. 왜냐? 러시아군이 병력은 많이 오는데 장비가 전차나 장갑차 같은 이런 중장비가 아니라 이 보병 위주의 이 위주로 오다 보니까 러시아군도 타격력이 별로 없고,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측의 지원이 계속 지금 이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반격 역할 역량이 좀 떨어지고 해서 교착 상태다. 교착 상태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 점령한 이 러시아
영토를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큰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있겠죠. 러시아 매체는 쿠르스크 전선에서 일주일 동안 1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크라이나가 13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쿠르스크 지역의 면적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주일 동안 100제곱킬로미터 탈환했다? 이거 우크라이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러시아는 부울레다르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보호 이아블렌카라는 곳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부울레다르를 러시아가 점령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부울레다르 내주고 나서 뒤로 쑥 빠졌나 봅니다. 이렇게 제법 많이 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십자는 러시아가 헤르손의 적십자 사무실에 기관총 조준 사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 강 남쪽에서 강 북쪽에 있는 이 헤르손시의 적십자 사무실에다가 중기관총은 이제 사거리가 기니까 그걸 가지고 조준 사격을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이때가 일요일이라서 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출근 안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네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리 계획, 그러니까 그가 주장하는 승리 계획이 있죠. 그걸 이번 주 전체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승리 계획에 어떤 신박한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승리 계획이 마쿠에서 제대로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왜냐? 마쿠에서 뭐 독일이나 뭐 이런 그 주요 지원국들의 확실한 인정을 받으면 공개할 필요가 없죠. 그 왜 공개하냐?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내용을 공개해서 그래 이렇게 괜찮네 좀 지원해줘라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 선전 매체가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틀러의 열병식용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일단 터뜨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 그거 아니었네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자, 이걸 히틀러가 열병식 할 때 썼던 이 오픈카라고 하는데 벤츠네요. 1,500만 달러에 구매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얼마 전에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죠. 젤렌스카 여사가 뭐 해외 순방하고 들어오다가 부가티 스포츠카를 샀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도 퍼뜨리고 했는데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안 믿어도 우리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찌르고 있는 심리전이죠. 키우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F-16 전투기가 수호이 34 전투기를 격추했다라고 하는 설은 사실 무근이다. 이거 공식 확인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 동영상은 도대체 뭐냐? 2022년 개전 초에 지대공 미사일로부터 격추된 러시아의 수호이 34 전폭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격추는 맞는데 22년도에 개전 초에 격추된 수호이 34다라고 공식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어요.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1년에 15일의 보름의 정기휴가, 장기휴가를 주는데 그렇게 해서 해외로도 휴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휴가 나간 군인 중에 46명이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돌아오는데 46명은 안 돌아오고 있다. 이 46명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좀 걱정스러운데 또 가면 또 내가 또 그 엄청난 곳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참 짠하기도 합니다. 람슈타인 회의,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한 그 독일 공군기지에서 열린 회의죠. 이게 이번에는 그냥 17일 날 만찬 회동 형식으로 확정되었다. 별 영향가 없는 이런 회담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훅 드네요. 자, 러시아가 어떻게 폭망 태클을 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이면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국가 붕괴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구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노동 가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아프리카 여성 노동자들을 데려다 쓸 지경이라는 소식입니다. 전쟁 장기화로 전사자와 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출산율까지 추락하면서 러시아 당국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 부처가 모두 나서 대책을 쥐어짜고 있다고 모스크바 타임즈와 위켄 익스플레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은 현지 시각 10월 14일 최근 급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출산 수당을 대폭 인상해 67만 7천 루블, 한화 약 96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안톤 코디아노프 노동부 장관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1월 1일부터 초산은 960만 원, 둘째 출산은 1265만 원을 연방정부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인데요. 러시아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금 지급과 복지 혜택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별개로 3명 이상을 출산한 여성은 정년 3년 연장, 해고 금지, 세금 공제, 주택자금 지원, 국영 편의시설 무료 이용은 물론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급식, 교복 무상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10명 이상 아이를 낳을 경우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든 어머니 영웅 훈장과 100만 루블의 포상금, 국가유공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전쟁 전 1.49였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 말에는 25년 만에 최저치인 1.32명 이하로 떨어지고 앞으로는 한 명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남성 사망자와 불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쟁 초반 100대 86이었던 성비는 80대 초반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상위 군경에 대한 연금 지급 보조금을 대폭 늘렸는데요.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매월 1200 루블, 한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된 연금 보조금 액수는 2025년에는 2670억 루블, 한화 3조 783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약병이나 동원병으로 참전했다가 부상 등으로 퇴역한 사람의 숫자가 24년 6월 30일 기준 약 54만 명이며 이 숫자는 25년 말 150만 명, 27년 말까지 270만 명으로 증가해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병력 가용 자원 또는 노동 인구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성인 남성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모스크바 타임즈는 지난 9월 방위 산업체에서만 최소 9만 명의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해 인구 회복을 노리는 한편으로 당장 구멍이 난 생산 가용 노동 인구를 충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각국에서 미혼 여성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해 공장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전쟁 3년 만에 국가 전체를 풍비박산낸 푸틴 대통령, 과연 언제쯤 이 광기를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유엔이 2100년에는 지금 1억 4,300만의 러시아 인구가 적으면 7,400만, 절반이죠. 완전히 호조건으로 해서 조사를 해봐도 1억 1,2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출산 장려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그 출산 장려 정책이 우리보다 더 나아요. 첫째 낳으면 960만 원 일시불 준다. 중앙정부에서. 둘째는 1265만 원 주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정부에서 또 줘라. 또 줘라. 그리고 3명 이상 출산하면 정년 3년 연장. 야, 이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해고는 할 수 없다. 3명 이상 낳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금 공제, 주택자금 지원, 편의시설 무료 이용. 그러니까 구경 주차장, 박물관 등등 있죠. 그리고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하철, 버스 무료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머니 본인과 자녀들 전체. 정말 좋죠. 그리고 급식, 교복, 무상 지원. 학교 다닐 때 우리 급식비 다 그냥 우리도 급식비는 무상이지만 교복도 국가에서 다 지원. 셋째 이상 낳으면 그리고 10명 이상을 낳으면 이게 이제 소련 시절의 어머니 훈장인데 여기다가 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해가지고 어머니 영웅을 주고 국가 유공자 자격 준다. 우리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지금 제가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안 했는데도 더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러시아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프로젝트 화보를 많이 찍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 남편이 소령이었어요. 소령인데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정복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 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54만 명의 전사자와 상위용사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사상자 누계 67만 명 정도 됐죠. 그러면 6월 30일 기준으로 54만 명이니까 우크라이나 발표와 지금 러시아의 현실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말, 내년 말 되면 150만 명, 27년 말이 되면 270만 명. 이렇게 되어서 25년, 즉 내년만 되어도 이 상위 용사들과 전 사상자에 대한 이 연금 줘야 되죠. 그 연금이 3조 7,830억 원. 그것도 보조금 액수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27년 되면 이게 이제 뭐 한 6조 원까지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한 해만 그렇게 합니까? 이제 영원히 지속되겠죠. 그 연금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희생하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정말 미래까지 완전히 담보 잡혀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남성 어린이 출산이 더 많죠. 23년 기준으로 남아 출생률이 104.7, 그리고 여자 100, 남자는 104.7. 그런데 여기는 남자가 여자가 100이면 남자가 80대 초반밖에 안 된다 이제 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놓고 싶어도 남성이 없어서 아이를 못 놓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은 남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여아가 없어서 짝이 안 맞아서 결혼을 못해서 베트남이다 이런 동남아에서 이 며느리를 또 부인을 모시고 와서 결혼하는 입장인데, 여기는 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가 없다. 우리하고 완전 뒤바뀐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그래서 노동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중공업단지에도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노동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푸틴의 희한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그와 그 주변과 이해관계, 이익이 또 걸려 있으니까 스톱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점점 나락으로 가는 거죠. 러시아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